서울 평창동 북한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주택가. 그곳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시설본부장 최강석 소장의 자택은 그의 성품을 보여주듯 화려함보다는 단정하고 또한 실용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서재는 여느 장성들의 집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번쩍이는 훈장이나 기념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천 장의 낡은 건축 설계 도면과 빼곡하게 들어찬 전문 서적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이제 막 완공을 앞둔 신형 병영 막사의 정교한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평생을 군사시설 건축에 바쳐온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강석 장군은 자신의 서재에서 아들 최진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직접 설계한 신형 병영 막사의 마지막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최 장군이 안경 너머의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선 하나, 점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겠느냐. 그의 굵고 투박한 손가락이 도면 위에 아주 작은 철근 백은도를 가리켰습니다. 23살의 아들 진우는 건축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저 철근의 간격이 1cm만 넓어져도 이 건물의 전체 하중은 수십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의 포탄이 이곳에 떨어진다면, 그래, 이 건물은 무너져 내리겠지. 최 장군이 나지막히 아들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수백 명의 내 아들 같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기억해라.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짓는 일이다. 철근 한 가닥, 시멘트 한 줌, 그 모든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들의 목숨값과 같은 것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그 숭고한 건축 철학을 지난 20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한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자신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군에 입대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전공을 살려서 시설 장교로 지원하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게다. 내가 추천서를. 아닙니다, 아버지. 진우가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장교가 아닌 가장 평범한 행정병으로 입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최 장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막 신축 병영 공사가 시작된 강원도의 한 보병 사단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장 낮은 2등병의 눈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말씀해 오신 그 정신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돌하고 또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최강석 장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그 험한 곳에서 고생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들의 그 깊고 단단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 이론이 아닌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진짜를 배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을 말입니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겠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막지 않으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가서 많이 보고 또한 많이 배워라. 하지만 진우야. 그의 목소리가 다시 진중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보아라. 그리고 네 귀로 들어라.
하지만 만약 네 눈앞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아비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다. 예,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숭고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정의의 폭풍을 불러오게 될 씨앗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최진우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부대,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악지형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 공병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지금 막 부대 전체의 막사를 현대화하는 대규모 신축 공사가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과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가는 덤프 개혁들, 그리고 땀 흘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학 건축학도의 손에 묻어있던 하얀 분필가루는 이제 잿빛의 거친 시멘트 가루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충성! 금일부로 본 부대 행정병으로 전입을 명받은 이병 최진우입니다. 진우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임시 행정반에 들어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신고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2명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수룩하고 선한 인상의 동기 이병 이동현이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반갑다. 나는 이동현이라고 해. 너도 오늘 전입 왔구나. 나는 어제 왔는데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의 그 꾸밈 없고 서글서글한 모습에 진우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동현은 앞으로 진우의 험난한 군 생활에 유일한 위로가 되어줄 친구이자 또한 그의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이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그는 행정반 가장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행정보급관 오만기 원사였습니다. 그는 신임 병사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과 욕심 많아 보이는 작은 눈, 그리고 늘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그의 삐딱한 입꼬리. 그가 바로 이 부패한 왕국의 문고리 권력이자 진우가 앞으로 맞서 싸워야 할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오 원사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신병을 향한 관심이 아닌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듯한 교활한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우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대학 어디 나왔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나왔습니다. 오 원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잘나셨네. 그런 귀하신 몸이 어쩌자고 이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까지 기어들어왔을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됐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은 저거다. 그가 손가락으로 행정반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전부 공사 관련 자재 입출고 서류다. 먼지 쌓이지 않게 잘 정리하고 간부님들 커피나 잘 타드리면 내 군생활 편안할 게다.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우의 군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오 원사의 말처럼 하루 종일 먼지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간부들의 시시콜콜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향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 행정반 구석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백, 수천 장의 자재 입줄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원래의 설계 도면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그 완벽한 설계 도면의 모든 수치와 자재 목록이 사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차이들을. 설계 도면에는 분명히 A급 내진 설계용 철근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입고된 철근은 그것보다 등급이 현저히 낮은 B급 일반 철근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최고급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반입된 자재는 이름 모를 중소기업의 값싼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차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액들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서 거대한 검은 돈이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군용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날씨, 설계 도면과 실제 반입자재의 차이점, 그리고 오만기 원사와 건설 현장 소장의 은밀한 만남까지. 그의 그 작은 수첩은 앞으로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하고 또한 가장 날카로운 비밀병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진우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산골에는 장마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막사의 창문은 밤새 미친 듯이 울어댔고 병사들은 불안한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폭우는 공사 현장에 끔찍한 상처를 남겨놓은 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제 막 골조를 세우고 외벽 공사를 진행 중이던 신축 막사의 한쪽 벽면이 온통 젖어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내린 빗물이 벽을 뚫고 안쪽으로 스며들어 마치 거대한 지도를 그려놓은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젯밤 비가 그렇게 많이 오기는 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완공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물이 새면 어쩌자는 거야.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현장을 둘러보러 나온 공사 책임자인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젠장, 일이 귀찮게 됐군. 김 대령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오 원사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들 해, 넋놓고 구경만 할 거야. 어젯밤 비가 워낙 기록적으로 많이 와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오늘 당장 보수공사 실시해서 완벽하게 고쳐놓을 테니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그의 그 능숙한 상황 정리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최진우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젖어있는 벽면의 한 지점에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건축학도로서의 전문 지식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설계 도면대로라면 저 외벽에는 최고급 3중 방수 시트와 특수 코팅된 방수액이 시공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방수 처리라면 어젯밤의 폭우 정도는 껐더니 견뎌냈어야만 했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부실 공사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뚫어져라 벽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의 옆으로 동기인 이동현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동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어젯밤 불침번 근무 서다가 잤어. 오 원사랑 김 대령님이 공사 현장 소장이랑 저기 구석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독일제 방수 시트라고 적힌 트럭이 그냥 돌아가는 것도 봤고. 동현의 그 증언은 진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동현아, 진우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든 생활관 구석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는 동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와 그동안 자신이 몰래 조사하고 기록해왔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현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 부대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을 줄은. 동현아, 나 혼자서는 힘들어.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진우의 그 간절한 부탁에 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대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남은 군 생활,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한 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진우야. 같이 하자. 네가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나는 너의 눈과 귀가 되어줄게.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현장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너에게 보고하겠어. 그렇게 두 젊은 병사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자신의 비밀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5월 5일, 날씨 밤새 폭우, 내용 신축 막사 외벽 심각한 누수 발생, 설계 도면상의 방수 자재가 값싼 저급 자재로 대체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됨. 동료 이동현 증언 확보. 이제 싸움은 혼자가 아니다. 그의 붓끝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또한 힘찼습니다. 그의 외로운 싸움에 처음으로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동현이라는 든든한 동지를 얻게 된 후 최진우의 비밀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공사 현장의 다른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고급 정보들을 빼내왔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만기 원사와 김필중 대령의 비리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또한 광범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재를 빼돌리는 것을 넘어 유령 회사를 세워 공사비를 부풀리고 지역의 폭력 조직과 결탁하여 하청 업체들을 협박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정황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부대에는 다음 달 공사에 사용될 막대한 양의 철근이 반입되었습니다. 진우와 동현은 행정반 서류를 검토하다가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고된 철근의 물량과 규격이 설계 도면상의 그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지름 25mm 고장력 내진용 철근 100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고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은 지름 19mm 일반용 저가 철근 70톤 뿐이었습니다. 무려 30톤의 철근이 증발해버렸고 건물의 뼈대가 되어야 할 철근의 규격마저 멋대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횡령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습니다. 이건 못 참아.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불의를 보고 결코 눈 감지 말라는 그 마지막 당부를 그는 지켜야만 했습니다. 진우야, 너무 위험해.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동현이 그를 말렸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밤새 자신이 직접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들고 행정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설계 도면상의 철근 규격과 실제 입고 장부 그리고 빼돌려진 30톤의 철근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추정 경로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만기 원사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행정반 안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던 오 원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바쁘다. 용건만 간단히 해. 이번에 반입된 철근 물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의 그 한마디에 오 원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설계 도면과 실제 입고된 물량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만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우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촤악! 수십 장의 종이들을 공중으로 흩뿌려지며 진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런 씨발! 오만기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저는 사실을 보고 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이게 어딜 감히 신서관 군대에서 내까지 전문가 행세를 하려고 들어. 오만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행정병은 내가 시키는 대로 타자나 치고 커피나 타면 그만이야. 네가 대학에서 배운 게 고작 선임한테 대드는 버릇장머니냐. 네가 무슨 감찰관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진우를 다른 병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종이 쪼가리 감찰관 나셨네. 그의 그 조롱 섞인 외침에 행정반 안에 몇몇 고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뭘 봐, 이 새끼야. 오만기는 진우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연병장 땡볕 아래서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잘난 머리 굴리다가는 그땐 정말 내 군생활 끝장나는 줄 알아. 진우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굴욕감으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봐, 이 새끼야. 오만기는 진우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연병장 땡볕 아래서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잘난 머리 굴리다가는 그땐 정말 내 군생활 끝장나는 줄 알아. 진우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굴욕감으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부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동정하거나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만기 원사의 보복이 두려워 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이동현만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하다. 내가 나서서 증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진우는 그런 동현의 따뜻한 우정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우정의 가면 뒤에 얼마나 차갑고 또한 끔찍한 배신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의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오만기 원사의 마음속 불안감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독사 같은 새끼. 그는 진우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진우가 결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싹을 잘라버려야 해. 그는 진우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더 확실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의 가장 중요한 미끼 역할로 그는 진우의 유일한 친구 이동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오 원사는 이동현을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현아. 오 원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또한 다정한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예, 원사님. 동현은 갑작스러운 그의 관심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오 원사가 돈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의 몇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대신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오 원사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최진우, 그놈 뒤를 좀 밟아다오. 그놈이 누구와 연락하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보고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팔라는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원사님, 저는 생각 잘 해라, 동현아. 오 원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이면 네 아버지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너의 남은 군 생활 그리고 어쩌면 네 인생 전체가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게다. 결국 이동현은 악마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동현아, 서류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저놈들은 얼마든지 장부를 조작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해. 물증이라니. 오늘 밤 내가 망을 봐줄게. 너는 몰래 공사 현장에 잠입해서 그 가짜 철근들을 직접 사진으로 찍는 거야. 네 휴대폰으로. 그러면 저놈들도 더 이상 발뺌하지는 못할 거야.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다. 같이 하자. 그날 밤 자정.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든 생활관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현은 망을 보고 진우는 소리 없이 공사 현장의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음산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기준 미달의 녹슨 찰근들을 플래시를 터뜨려가며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가 증거 사진을 거의 다 찍었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걱. 갑자기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선전등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거기 서! 낮고 또한 익숙한 목소리. 진우가 경악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오만기 원사와 그의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10여 명의 고참 병사들, 그리고 배신감에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 이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동현아, 네가 어떻게...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오만기 원사는 그런 그들의 값싼 드라마를 비웃음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끌고 와. 그의 짧은 명령에 고참 병사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우 원사는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에 저장된 증거 사진들을 확인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아주 용감하네. 우리 종이 쪼가리 감찰관 나셨어. 그리고 그는 그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중한 군화발로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빠직. 액정이 박살나고 기계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끌고 가. 그들은 진우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공사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자재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그들은 진우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오만기 원사는 먼지투성이의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우의 머리채를 잡아 그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오 원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이 바닥에 진짜 규칙이 무엇인지를. 그는 진우의 귀에 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어 깝치다가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이 시멘트랑 같이 비벼서 저 신축 막사 주춧돌 밑에 아주 영원히 묻어버릴 줄 알아. 이 족같은 새끼야. 그것은 명백한 살인 협박이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자들이 단순히 돈이나 밝히는 좀도둑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진짜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공포와 무력감으로 떨려왔습니다. 그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가장 어둡고 또한 가장 위험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신축 막사의 골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부대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 한쪽에서 조촐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와 시끌벅적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지만 그 축제 분위기는 최진우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날 밤의 끔찍한 협박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 그의 유일한 증거였던 휴대폰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친구 이동현마저 그날의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춘 데였다. 그는 다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거대한 악의 거미줄에 걸려든 무력한 나비. 그것이 지금 그의 모습이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패배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좀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가 지난 몇 달간 피와 땀으로 기록해온 군복 깊숙이 숨겨둔 작은 비밀 수첩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거나하게 취한 5만 개 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기름진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갈아올라 있었고 그의 작은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번뜩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진우에게 더 이상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저 건방진 종이 쪼가리 감찰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자자, 주목, 주목! 오 원사가 손뼉을 치며 떠들던 병사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는 일부러 식당 구석에서 홀로 묵묵히 고기를 굽고 있던 최진호에게로 다가갔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빌려 내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병사가 하나 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오 원사는 손가락으로 최진우를 정확히 가리켰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진우 이병이다. 모두 박수! 어색하고 마지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친구가 말이야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 바로 소설 쓰기가 그 재주지. 안 그런가 최이병? 오 원사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간부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불판 위에 고기만 뒤집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구나. 이 친구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줄여가며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 한 편을 집필해왔거든. 우리 부대의 비리에 대한 아주 판타스틱한 소설 말이야. 하하하하. 저급한 웃음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병사가 그들 사이로 걸어 나왔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동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단호했다. 동현아, 진우가 자신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친구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변호해주기 위해 나타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착각이었다. 동현은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만기 원사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군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익숙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다. 바로 최진우의 비밀 수첩이었다. 원사님, 찾으시던 물건이 이것이 맞습니까? 동현은 그 수첩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오만기에게 바쳤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온몸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야, 동현아. 네가 왜? 오만기의 얼굴에 악마와도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동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수고했다 이동현. 내가 네 아비 수술비는 넉넉하게 챙겨주마. 그제야 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동현의 그 걱정 어린 눈빛도 진심 어렸던 위로도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의 등 뒤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디 이 위대한 작가님의 원고를 한번 볼까? 오만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잔인한 낭독회를 시작했다. 5월 5일 맑음 A급 내진 철근 B급으로 대체됨. 야,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네. 이 멍청한 새끼, 니까진 머리로 감히 나를 이기려고 했어? 그는 진우가 피땀 흘려 기록한 진실의 조각들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며 조롱했다. 그의 저급한 연극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낭독이 끝나자 오만기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소설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해야 할까? 그는 그 수첩을 진우가 보는 앞에서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찢어갈기기 시작했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이 그의 눈앞에서 종이 쪼가리 되어 흩날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찢어진 수첩을 불타는 석쇠 위로 던져버렸다. 진실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한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가득 담긴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다. 돼지 뼈다귀와 김치 쪼가리 그리고 역겨우 기름 국물이 뒤섞인 그야말로 쓰레기였다. 네 머릿속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망상만 가득 차 있으니 네 머리 위에는 이런 쓰레기가 어울려야지. 안 그런가 제군들? 줘라! 그는 그 음식물 쓰레기 접시를 그대로 진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버렸다. 역겨운 기름때와 국물이 진우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깨끗했던 그의 군복 위로 흘러내렸다. 파티장은 그들의 광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진우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비웃고 있는 저 수많은 악마들의 얼굴을,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배신자의 얼굴을, 그리고 동정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방관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영혼에 새기고 또 새길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죽었다. 친구도, 증거도, 희망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도. 이제 그의 텅 빈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얼음처럼 차갑고 시퍼렇게 날이 선 분노뿐이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 지옥 같았던 파티가 끝나고 최진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온몸에서는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는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줄기를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묻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비누로 거칠게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굴욕과 배신의 상처는 결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청년 하나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
그리고 그 잿더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푸른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설픈 정의감도 미련한 희망도 모두 끝났어.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또한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진울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막갠 듯한 하지만 언제나처럼 위험 있는 아버지 최강석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또한 침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득 아버지께 보고드릴 사항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보고? 무슨 보고? 제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12사단 신축 병영 공사 말입니다. 그래, 그 공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보다 훨씬 빨리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안에 칼날 같은 의미를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공사의 품질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버지. 특별하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 최강석 장군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암호였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사용해왔던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그래! 최 장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학도로서 보증합니다. 이곳의 건축 방식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창의적이고 또한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아마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신다면 아주 크게 감명받으실 겁니다. 그는 감명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장군은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두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다. 최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마침 나도 그 특별한 공법이 궁금하던 참이었다. 아비로서 아들이 참여한 첫 작품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완공식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다. 그날 보자, 아들아. 최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몸조심 해라. 반드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거대한 악의 제국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밀스러운 통화가 있은 지 며칠 후 제12보병사단 공병대대에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습니다.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팩스 한 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방시설본부장 최강석 소장 신축병영 준공식 참석 확정이라는 내용의 공식 공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공문을 받아든 공사 책임자 김필중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강석 본부장을 준공식에 초청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쪽으로 유명한 최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직접 이 산골짜기 부대까지 행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냈어. 내가 마침내 해냈다고. 김 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장의 방문은 곧 자신의 화려한 공적을 군 전체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별을 달게 해줄 황금 동아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장 오만기 원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허허허, 대령님, 정말 장하십니다. 오 원사는 한달음에 김 대령의 사무실로 달려와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다 대령님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입니다. 이 오만기, 앞으로도 대령님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눈부신 미래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대는 준공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김 대령과 오 원사는 자신들의 공적을 최대한 부풀리기 위해 병사들을 쥐어짰습니다. 준공식 날까지 단 하루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전 병력 24시간 작업체제로 돌입한다. 잠은 죽어서 자. 병사들은 밤낮 없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로와 굶주림 속에서 쓰러져 가면서도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행사장은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도록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붉은 카펫을 깔고 연단에는 생화를 장식해. 예산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부대의 예산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기의 한가운데에서 최진우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만기 원사는 이제 진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우는 완전히 굴복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준공식 날 행사장 구석의 화장실 청소가 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는 딱 그 정도가 어울려. 냄새나는 화장실 구석에서 본부장님 구두 소리나 듣고 있으라고. 그의 그 마지막 모욕에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거대하고 또한 무서운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저 연단이 사실은 저들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할 단두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단두대에 칼날을 내리칠 집행관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또한 침착하게 심판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준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부대의 연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군단장, 그리고 군 강송국의 기자들까지 모두가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가 만들어낸 이 화려한 쇼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김 대령과 오 원사는 빳빳하게 다림질한 정복 차림으로 연단의 가장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성궁을 과시하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최강석 국방시설본부장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연단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본부장의 지휘 차량 뒤로 군용 표식도 없는 아주 낯선 대형 탑차 서너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탑차의 뒷부분은 두꺼운 방수포로 단단히 덮여 있어 그 안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건 무슨 차지? 김 대령과 오 원사의 얼굴에 아주 잠깐 의아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본부장께서 병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라도 가져오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마침내 최강석 본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장병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행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의례와 경과 보고가 끝나고 마침내 최강석 본부장이 축사를 위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필중 대령과 오만디 원사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2보병사단 공병대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본부장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정보다 빨리 훌륭하게 공사를 완수해낸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그 칭찬에 김 대령과 오 원사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이 훌륭한 건축 경험을 전군의 모든 부대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선물? 모두의 시선이 연병장 한쪽에 서 있던 그 낯선 탑차들을 향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수포 걷어. 그의 짧은 명령과 함께 탑차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방수포를 걷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려있던 선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선물이 아닌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코어 드릴링 머신, 철근의 배근 상태를 확인하는 비파괴 초음파 탐지기, 그리고 각종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서슬퍼런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 옆에는 하얀 헬멧을 쓴 국방부 직속 시설안전특별감사팀 요원들과 은색 수갑을 든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석 본부장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준공식의 첫 번째 행사를 시작하겠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신축 낙사의 안전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국방부 방송망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전군의 모든 부대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김 대령과 오 원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심판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공개 처형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최강석 본부장의 그 서늘한 선언이 끝나자마자 하얀 헬멧을 쓴 감사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처럼 신축 막사의 외벽 이곳저곳에 자신들의 최첨단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위에는 지금부터 진행될 모든 검사 과정과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이었습니다.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인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까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건물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콘크리트 강도 측정입니다. 요원 한 명이 다이아몬드 날이 장착된 거대한 코어 드릴링 머신을 신축 막사의 가장 두꺼운 내력벽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드릴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매끈한 콘크리트 벽을 무자비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원통형의 콘크리트 코어가 벽면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요원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현장에 설치된 휴대용 압축강도 시험기에 넣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험기의 내부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보였습니다. 기계가 삐 소리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고 코어의 양쪽에서 강력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압력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숫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설계 도면상 이 콘크리트의 기준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10, 11, 12 그 근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버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지직!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콘크리트 코어가 힘없이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최종 측정된 강도는 고작 12.5메가파스칼, 기준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쪽에서 지켜보던 다른 공병 장교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한 단호했습니다. 검사 결과 본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강도로는 북한의 포격은커녕 강한 태풍이나 지진에도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그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에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자신들이 죽음의 덫 안에서 생활할 뻔했다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근 탐지기였습니다. 요원들은 비파괴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 내부의 철근 백은 상태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벽 내부의 모습이 투시되어 나타났습니다. 설계 도면대로라면 촘촘한 바둑판 형태로 뻗어 있어야 할 철근들이 실제로는 듬성듬성 이가 빠진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요한 기둥 부분에는 아예 철근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 무덤이잖아. 한 젊은 병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팀장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철근 누락률이 30%를 상회합니다. 또한 사용된 철근의 굵기 역시 설계 도면상의 그것보다 훨씬 가느다란 저급 자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살인을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그 마지막 한마디에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는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탐욕이 과학이라는 냉정한 진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행정병 대열 가장 뒤쪽에서 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그의 작은 수첩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백은 상태, 건물의 뼈대와 살이 모두 썩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순간, 최강석 본부장의 다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 내 자재 창고를 개방하도록, 그리고 재무감사팀은 즉시 행정반의 모든 회계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그의 그 서슬퍼런 명령에 헌병들이 일사굴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자재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절단기에 의해 거친 불꽃을 튀기며 강제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창고 안의 광경은 더욱 과관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최고급 독일제 방수 시트와 친환경 단열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창고 안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급 비닐과 값싼 스티로폼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부 조작을 통해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감사팀 요원들이 행정반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오만기 원사와 그의 수하들이 미처 증거를 인멸할 틈도 주지 않고 모든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었던 파일들을 복원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팀의 컴퓨터 화면 위로 놀라운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진우 이병의 이름이었습니다. 압수된 오만기 원사의 개인 컴퓨터 가장 깊숙한 것에서 최진우 이병 동향 관찰 보고라는 제목의 비밀 파일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오만기가 진우를 어떻게 감시하고 또한 괴롭혀 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감사팀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만기가 자신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놈의 아들이 제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최강석, 그 개새끼의 아들놈 말입니다. 그래? 세상 참 좁구나.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 전 아버지가 당하셨던 그 굴욕을 반드시 그 아들놈에게 몇십 배로 되갚아주겠습니다. 제가 그놈의 군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최강석 본부장은 자신의 지휘 텐트 안에서 그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소령이었을 때, 그가 직접 감찰을 나가 비리를 적발하고 군복을 벗겼던 한 늙고 탐욕스러운 군납업자의 얼굴이, 그리고 그 군납업자의 이름이 바로 오철규였습니다. 지금 바닥에 무너져 내린 저 오만기 원사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만기의 그 집요하고 또한 병적이었던 괴롭힘은 단순히 신병을 군기 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을 향한 대를 이은 비뚤어진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끔찍한 증오의 사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악연. 최강석 본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철저하고 또한 무자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최강석 본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김필중 대령과 오만기 원사를 향했습니다. 김필중 대령, 오만기 원사.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들은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될 자들이었다. 자네들은 군인의 명예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걸레 조각으로 만들었다. 자네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철근과 시멘트가 아니다. 자네들은 이 나라의 아들들의 목숨을 훔친 것이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두 사람의 어깨에 걸려있던 대령과 원사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박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본부장의 시선은 다음으로 병사 대열 한가운데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이동현 이병을 향했습니다. 이동현 이병. 옛.
동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자네는 친구를 배신했고 또한 군인의 양심을 팔았다. 자네 역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헌병들이 동현에게도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모두 끝났을 때 최강석 본부장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대열 속 가장 뒤쪽에서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아들 최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는 어젯밤 잔반을 뒤집었었던 그 굴욕의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의 목소리가 뜨겁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들. 그의 목소리에는 군 최고 지휘관의 위엄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연병장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여러분의 지휘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도록 내버려둔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오늘 나는 또한 희망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아들 진우를 향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온 한 젊은 군인의 위대한 용기를 보았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의 인격과 명예는 그 누구도 감히 짓밟을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오늘과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싸워라. 여러분의 등 뒤에는 나 최강석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그의 그 뜨거운 외침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날의 그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강석 본부장이 남긴 그 뜨거운 연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역사, 그 첫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개 처형식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 되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장의 아들이 일반 병사로 비밀리에 입대하여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조직을 홀로 파헤쳐냈다는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는 모든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생활하는 병영 막사가 저런 부패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동시에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한 젊은 영웅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군 조직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의 모든 군사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석 본부장의 주도 아래 군의 낡고 폐쇄적이었던 건설감독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에는 아주 특별한 원칙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진우 병사 시스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공사 현장의 모든 병사들에게 공사의 설계 도면과 자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될 시 익명으로 시설본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병사들이 부패한 권력자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입니다. 최진우의 그 찢겨나간 낡은 수첩이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역사를 쓴 위대한 유산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최진우는 육군본부로부터 특별 포상과 함께 하사로의 특별 진급, 그리고 국방시설본부 본부장 직속 감찰실로의 전출을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웅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군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군 생활을 이곳 12사단에서 제 동기들과 함께 평범한 행정병으로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창밖에 흉물스럽게 멈춰선 신축공사 현장을 향했습니다. 저 잘못 지어진 건물을 제 동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짜 집으로 다시 짓는 그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또한 돕고 싶습니다. 그의 그 담담하고 또한 겸손한 결정에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웅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다시 가장 낮은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진정한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12사단 공병대대의 신축 병영 공사 현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넘쳐흘렀습니다. 낡고 부실했던 구조물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또한 가장 안전한 새로운 건물의 뼈대가 늠름하게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은 새롭게 도입된 최진호 시스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고 또한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최강석 본부장이 예고 없이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그저 아들의 군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 한쪽에서 안전볼을 쓴 채 현장 소장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아들 최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단 아들의 모습은 입대 첫날에 그 어수룩했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진우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두 부자는 오랜만에 공사 현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최 장군이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완공을 앞둔 신축 생활관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넓은 복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쾌적한 생활관. 모든 것이 병사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최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뤄낸 결과물이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이뤄낸 것입니다. 진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때 최 장군의 눈에 진우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군용 수첩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의 그 찢겨나갔던 수첩과 똑같은 모양의 수첩이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아직도 기록을 하고 있구나. 예, 아버지.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 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부패에 대한 차가운 고발이 아닌 동료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따뜻한 고민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관, 침상, 칸막이 설치 건의, 병사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 휴게실 내부 북카페 조성 방안, 독서를 통한 인성 함양, 주말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진로 상담 프로그램 도입 제안. 최강석 장군은 아들의 그 수첩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옳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다. 그리고
더 위대한 건축가다. 그는 평생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진우가 아버지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새롭게 올라서는 희망의 건물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마침내 12사단 공병대대의 새로운 병영막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준공식은 1년 전에 그 화려하고 또한 위선적이었던 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요란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의전 행사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난 1년간 함께 땀 흘려 이 건물을 지어 올린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는 최강석 본부장이 아닌 이 건물의 진정 주인은 병사들의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우 병장은 이제 곧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 대열 가장 뒤쪽에서 동기들과 어깨 동무를 한 채 자신들이 직접 지어 올린 저 늠름하고 단단한 건물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난 군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모욕과 끔찍한 배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더 단단하고 또한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라는 건물이었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아버지 최강석 장군이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부장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전역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아버지. 두 부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아니요, 아버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군대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건축 철학을 이어받아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건축을 하는 진정한 건축가가 되기 위한 그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지어 올린 희망의 건물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젊은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